자, 반갑습니다. 선생님이 동영상 강의를 제작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아서 꼭 이 동영상을 보고 질문이 있는 학생은 질문을 하라고 했더니 3학년에 김태형 학생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이 학생이 상당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게 많이 느껴져서 고마웠고, 자,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4월 16일 OX 퀴즈 1번 문제인데, 조선 전기에는 국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여 자주적, 주체적 국토인식이 확립되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혼일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조선 전기에 제작됐지만 우리나라의 주체적인 국토인식이 드러난다고 했는데, 이 지도에만 예외적으로 주체적 국토인식이 들어간 건가요?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항 같은 경우에는 내용의 이해도 물론 중요하지만은 문제의 해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지만은 조선 전기와 후기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선 전기에 비해 조선 후기에 자주적, 주체적 국토 인식이 확립되었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물론 조선 전기에도 당연히 조선에 대한 자주적, 주체적 국토 인식이 있었겠죠. 근데 있었겠는데, 근데 그 경향성이 전반적으로 후기에 이러한 경향성이 강했다. 이렇게 이해하기 바랍니다. 자, 되겠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전기에 비해 후기에 이렇게 자주적, 주체적 국토인식이 확립되었다. 물론 전기에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를 풀 때는 이렇게 후기에 이러한 경향성이 더 잘 나타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은 자, 중국이 가장 중심에 가장 크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에는 이렇게 중화 사상이 먼저 전반적으로 지배적인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렇게 두 번째로 크게 표현되어 있는 것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 사상을 소중화 사상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주체적 인식도 조금 드러났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혼일 강리 역대국도 지도는 이렇게 주가 중화 사상이고 그 다음 부가 이제 소중화 사상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중환의 택리지에서는 과거지의 네 가지 조건을 언급했는데, 이렇게 먼저 자, 인심을 우리가 지도에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나왔는데, 자, 결론은 지도를 통해서 판단할 수는 없다입니다.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이중환의 택리지는 이렇게 이중환의 택리지, 이 택리지는 지리지입니다. 그래서 즉 책입니다. 되겠죠. 그래서 이 우리나라에 대한 국토 인식을 글로 표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심 같은 경우에도 지도를 통해 표현하기보다는 글로 표현했기 때문에 이 인심은 지도를 통해서 판단할 수가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많은 학생들이 헷갈릴 텐데, 이렇게 지리와 산수의 정확한 차이점은 뭔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지리는 이렇게 먼저 풍수 지리를 의미합니다. 풍수 지리. 그래서 뭐 산맥이나 하천의 분포를 통해서 어느 지점이 명당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명당, 도읍지, 주거지, 묘자리.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생활에서 상당히 좀 중요하고 신중하게 결정을 해야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쓰이는 게 풍수지리입니다. 이해되겠죠? 자, 그 다음에 산수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경치입니다. 경치. 그래서 과거의 선조들을 보면은 이렇게 풍경이 좋은 곳에서 뭐 술도 한잔하면서 시를 쓰는 이러한 풍류를 즐기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만큼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여가 활동을 많이 즐겼구나. 그래서 이러한 여가 활동, 즉 풍류를 즐기기 위한 장소의 여부를 판단하는 게 산수.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소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이렇게 경치가 좋은 장소만 있으면 되는데 이 장소가 굳이 명당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지리 같은 경우에는 이 명당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 도읍지, 주거지, 묘자리 등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에 포함되는 게 지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은 먼저 환경 결정론과 생태학적 관점의 차이가 무엇인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깔고 가야 되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인간이 자연 환경의 영향을 완벽하게 극복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래서 인간이 자연 환경의 영향을 완벽하게 100% 이렇게 극복할 수는 없고 그 안에서 인간과 자연과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서 네 가지 관점이 있는데 이 각각의 네 가지 관점에서도 다른 네 가지 이 네 가지 관점이 다양하게 함께 나타남을 인정하지만은 그 중에서 각각의 관점이 조금 더 영향을 많이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 결정론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이렇게 환경이 결정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되게 이제 수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게 결정론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 생활은 대부분 환경에 의해서 생활 양식이 결정된다. 그래서 인간의 능동적인 측면을 되게 이제 약하게 바라보는 게 환경 결정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에 반면에 이 생태학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인간과 환경의 상호작용을 강조합니다. 상호작용. 그래서 한마디로 서로 영향을 주고 받는 존재.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유기적 관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환경에게 영향을 줄 수도 있고 또한 그 자연 환경도 인간에 서로 영향을 주는 이런 관계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대 사회에 있어서 그 인간이 개발을 통해서 환경에 계속 영향을 주고 있죠. 근데 그런 이렇게 환경을 파괴하니까 그 환경이 다시 인간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인간과 환경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게 생태학적 관점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래서 가능론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가능론은 인간은 자연 환경이 범위 내에서 필요한 것을 선택한다. 이렇게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나와 있죠.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죠. 그래서 환경 가능론이 결정론에 이제 속하는 건가요?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환경 결정론과 가능론의 차이를 이제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얘기했는 것처럼 이렇게 가능론에서도 인간은 자연 환경의 범위 내에서 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말이 아까 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완벽하게 100% 극복은 이렇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도 그 설명이 반복되는데 결정론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 이제 수동적인 입장을 강조합니다. 인간은 자연 앞에서 한없이 작은 존재고 자연 환경에 의해서만 인간의 활동이 결정이 된다. 그렇죠? 그런데 이러한 결정론에서 조금 발전해서 나온 게 가능론입니다. 가능론.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그 다음에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어느 정도는 이제 극복할 수 있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능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게 환경 가능론. 그래서 이러한 입장들이 서로 상대적인 개념이다. 상대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환경 가능론은 이렇게 결정론에 비해서 인간의 능동적인 입장을 강조하는 측면이 환경 가능론이다. 되겠죠? 그래서 질문은 여기까지 하고 답변은 여기까지 하고 또 다른 질문 있으면은 또 쌤 메일로 보내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